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 글로벌 가치 사슬의 이제 마지막 5번 글로벌 밸류 체인 참여 확대를 위한 시사점입니다. 그, 첫 번째로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이제 그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통해서 글로벌 그 밸류 체인에서 이제 저부가가치 쪽으로만 이게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러려면 교통 인프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 제가 이 중남미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게 교통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국가의 교통 인프라와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량은 정비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부 고속도로를 뚫었죠. 그래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을 시켜야 돼요. 라틴 아메리카 보면은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인프라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상품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라틴 아메리카 친구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좀 아시아 국가들을 봐라. 우선 왜 아시아 국가가 필요하냐,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냐. 우선 21세기가 아시아의 세기다. 성장 엔진이 아시아에 있다. 두 번째는 라틴 아메리카 진출한 아시아 기업들,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주로 인근 국가에서 중간재를 조달해 완성품을 제조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기업이 라틴 아메리카 진출하면 기업 간의 기술 이전 또는 무역 다변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일본이 라틴 아메리카 진출이 우리보다 빨라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일본의 라틴 아메리카 진출 보면 이 교육 품목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무역 다변화에 긍정적이다. 또 지금 일본이 멕시코에 제조업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멕시코의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미국 같은 수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외환 수입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는 그 라틴 아메리카의 대통령, 외교부 장관, 이런 그 정치 지도자들한테 이제 아시아 국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걸 강조를 하고, 거의 대부분이 제 의견에 동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산지 규정, 완전 누적 원산지 조항을 도입해야 된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조금 이게 복잡한 이야기인데, FTA에서 원산지 규정이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해요, 원산지 규정이. 그래서 이제 완전 누적 원산지 조항이라는 게 뭐냐면, 이 원산지 누적 조항이라는 것은 이제 FTA별로 다르게 정리되기도 하고, 또 연구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은, 이제 세계 관세 기구가 분류를 하는 것에 따르면 누적 원산지 규정은 양자 누적이 있고 유사 누적이 있고 완전 누적이 있다고 그래요. 양자 누적은 FTA를 체결한 양국 간
상대방으로부터 수입한 재료의 원산지주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유사한 누적은요, 영내 재료의 원산지주의를 인정하는 지역 누적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즉, 각국이 서로 다른 FTA를 체결했으면 당사국 외에 제3국의 재료에 대한 누적도 인정하는 게 바로 유사한 누적입니다. 완전 누적은요, FTA 영내 국가들 간 재료뿐 아니고 모든 공정, 부가가치 누적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산지 판정에서 보면 해당 FTA의 영내 국가들을 완전히 단일체로 간주를 해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완전 누적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 누적 원산지 조항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무역협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왜냐니까 이걸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재료 및 설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선택폭을 확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영내 아까 가치사슬, 구축, 투자 이걸 증진시키고 또 보다 중요한 게 생산 공정을 통일화시켜요. 부품을 표준화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 양자 FTA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완전 누적 원산지 조항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기업들의 가치 사슬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 기업들은요, GVC 단계에서 주로 참여하는 게 뭐예요? 원자재 조달, 또 조립 가공이거든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품 기획, 또 R&D, 마케팅 이런 고부가가치 창출 단계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기업들, 예를 들면 멕시코나 브라질이 이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첨단 기술 부품까지 현지에서 조달해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이게 멕시코나 브라질 외에 다른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도 이 첨단 부품 업체들의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첨단 기술 이전 효과까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국 라틴 아메리카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데 그런 확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글로벌 가치 사슬,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라틴 아메리카 외교와 국제관계. 근데 라틴 아메리카 외교, 라틴 아메리카 국제관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계 속에서 글로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을 좀 봐야 돼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죠. 또 경제적 민족주의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도 문제입니다. 한국이 지금 직면한 과제예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근데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왜? 이제 그 금융위기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시장 자율화가 억제가 되고 정부 역할이 강화됐죠. 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세계 경제적 질서가 변화가 됐어요. 일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변화했죠. 즉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약점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EU, 신흥공업국이 세계 경제 질서의 한 축으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이런 경제 대국들이 신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영국의 브렉시트, 또 프랑스 마크로 대통령의 애국주의,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거든요. 이 신민족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시장 근본주의 내지는 탈민족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죠. 즉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반발로 이런 게 나오고, 이것이 이제 경제적 민족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 민족주의가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라틴 아메리카 글로벌 가치사슬, 또 생산망,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적 민족주의가 지금 상당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해가 되면 글로벌 공급망을 결함시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도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매우 결함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글로벌 공급망이 이게 결함이 되면 매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급망이 일시에 결함이 되고 차질이 빚었어요. 근데 이런 위협 요인은 도처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또 물류 보안의 미비, 지적재산권 침해, 문화, 이런 여러 가지가 바로 위협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무역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보호무역주의 내지는 자급자족 경제의 움직임이 확산될 거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갖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도 취약하지만 우리나라도 매우 취약해요. 우리 대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글로벌 우리 대무역 의존도는 얼마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112%까지 치솟았어요. 다른 나라도 피해를 보지만 우리는 그 피해가 대단히 크다. 우리 경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지역적인 가치 사슬을 주도할 위치에 있잖아요. 리저널 밸류 체인을 주도할 위치에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이고 수출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가치 사슬은 좀 더 확대된 거고요. 그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 조직 활동이 대다수 국가와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말하자면 국제 분업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공급망은 주로 소득 수준이 비슷한 선진국 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소득 수준과 경제 여건이 다른 개도국들이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글로벌 시대의 특징이죠. 개도국들은 투자 유치하고 기술 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을 개방을 하죠. 선진국은 개도국의 저임금,
그 노동력을 이용해야 되겠다. 또 잠재 시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도국을 가치 사슬에 연결시킨 거죠. 거대한 이 글로벌 공급 사슬, 가치 사슬이 형성된 거죠. 이제 이런 그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캐나다, 멕시코가 돼 있고, 독일과 프랑스를 축으로 해서 폴란드, 체코, 터키, 또 한국, 중국, 일본 축으로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가, 이렇게 아주 널리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가장 발달된 부분이 우리가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 그게 뭡니까? 즉 전자 그리고 자동차 부문이죠.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작년에 소위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타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한 게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소재, 부품, 장비는 공급망 사슬에서 볼 때 최종 제품의 완성도 또 부가가치 수준을 결정하는 바로 제조업의 핵심입니다. 제조업 혁신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소부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가치 사슬에서 가장 후방에 위치하고 첨단 소부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어요. 아까 라틴 아메리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가장 전방에 위치해요. 그리고 가장 낮은 부가가치가 낮은 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일본은 소부장에서 독점적 위치. 우리나라의 주요 첨단 제품, 소재, 부품 1200 품목을 예로 들면 그 중에서 약 900개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70개는 일본이 글로벌 독점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공급망을 교란시키면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면 피해를 많이 본다. 대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근데 일본은 대무역 의존도가 30%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그 경제 논리를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서 이 대일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좀 틀리죠. 중국은 우선 자국 시장이 넓죠. 그 다음에 중국은 자기들은 이제 홍색 공급망이라고 그랬죠. 레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2025년까지 핵심 소부장을 70%까지 자체 공급을 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뭐 여러분 뭐 제가 강조를 안 해도 최고 기술의 수준, 소비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산업 경제를 이끌어오고 있죠. 서비스 분야에서도 뭐 독점적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 의존도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그 산업 구조는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술 선진국에서 핵심 소부장을 수입하고 이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핵심 소부장의 의존도는 높고 또 가공 부가 가치율은 낮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면 또 수입도 증가해야죠. 수입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산업의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라틴 아메리카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지금 최근에 선진 기술국들이 과거의 그런 패러다임에 벗어나서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신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세계를 재편성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차원에서 공급망을 계획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어요. 동북아 지역에서는 보면 일본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또 중국은 1대1로 정책으로 가치사슬의 외연을 넓히고 또 최종 단계까지도 선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 처한 경제적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다. 또 미중 간의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정도로 미중 간의 경쟁,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생태계처럼 지속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런 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의 국익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편협하고 편가르식인 민족주의랄지 원시 부족적인 닫힌 민족주의 이런 걸 떠나서 이 지금 글로벌 가치사슬 또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는 시대에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본 시간으로서요. 저는 라틴 아메리카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쪽지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직도 조영빈 학생, 글로벌 통상학과 조영빈 학생이 단톡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톡방에 빨리 참여를 하셔서 우리가 공동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5월 18일까지 아마 제가 데드라인으로 했는데 그때까지 과제 두 개. 첫째는 30년 후의 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PPT 자료죠. 5분 내지 10분 정도 분량이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학기말 소위 라틴 아메리카 외교 및 국제관계에 관한 어떤 주제도 좋다고 그랬어요.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PPT 자료 10분 내지 20분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준비하셔서 조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걸 기초로 해서 제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대면 강의가 1학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제를 기초로 해서 제가 평가를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셨으니까 제가 좋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드라인 내에 반드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많이 지역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